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끔 하는 파트죠. 고전 시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확실한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고전 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면입니다. 우리가 고전 시가, 이제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인물, 화자의 내면 의식이 가장 중요하죠. 정서적인 반응, 그들의 어떤 정서,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 현대 시가에 비해서 고전 시가가 훨씬 더 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면은 현대 시가는 화자의 반응, 그 내면 의식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자책이라던가 체념이라던가 자조라던가 관조라던가 희망이라던가 지향이라던가 성찰이라던가 정말 여러 가지의 반응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반응이 더 섬세해집니다.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중충적이죠. 좋으면서도 싫고 또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자랑스럽고 보고 싶으면서도 밉고, 이런 게 현대 시가라고 한다면 고전 시가는 인물의 내면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고 몇 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다는 겁니다. 제가 고전 시가는 사실 내 편이었다라는 부제를 여러분들께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이 내면 의식 주제가 4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4개에서 계속 돈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인 한해 정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전 시가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 고전 시가의 어떤 내면의식 중에 하나, 한해 정서가 있는데, 한해 정서에 대한 실전적 정의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해 정서는요, 첫 번째, 슬픔은 슬픔인데 그냥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절 없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은 흐르는 시간, 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속절 없이는요,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슬프긴 슬픈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럼 이건 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흐르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야 됩니다. 잠깐의 슬픔, 잠깐의 아쉬움 가지고 우리가 한해 정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해 정서는 응어리진 슬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가라앉는 거죠. 마치 이 소금물에 소금이 침전되는 것처럼 다 가라앉아서 마음이 투명한 듯 보이나 그 내면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한해 정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응어리가 질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돼. 속절 없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나한테 피자를 안 사줘. 그러면 이건 잠깐은 슬픔일 수 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 20년 동안 나한테 피자를 한 번도 안 사준 거야. 그럼 이건 한이 되는 거야. 슬픔이 응어리가 져버리는 거지. 거기다가 나 혼자는 도저히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속절없이 이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응어리진 슬픔, 즉 한해 정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전시를 좀 떠올려 보면, 유배가사 어떻습니까? 유배지에서는요, 내가 유배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20년, 30년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제 슬픔이 응어리진다는 거죠. 그렇죠? 정혜경 같은 경우 19년 동안 유배지에 생활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유배가사의 효시가 되는 정과정이라는 고려가에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려의 의종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슬픔이 응어리가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해 정서를 이해할 때는 그냥 슬프다론 부족합니다. 속절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슬픔이 응어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해 정서를 아주 잘 드러내는 이 유배가사의 대표작이죠. 송미인곡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송미인곡이 어떤 방법으로 이 한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적인 장치들을 좀 보면요. 자, 기본 구조는 적강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화자가 뚝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겠어? 되게 슬프겠지. 그렇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송미인곡의 화자인 정철, 그죠? 사대부죠. 40대 후반이 돼가지고 송미인곡을 썼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철이 그냥 어떤 아저씨의 어떤 목소리로 임금님 보고 싶습니다 하면 이 한해 정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사 속에서 정철은
화자를 설정을 하죠. 선녀, 아주 가녀리고 아주 연약한 선녀를 화자로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 그 선녀가 하늘나라에 있는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구성으로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도 적어놨지만 옥황상제는 사실 선조, 정철의 임금이었던 선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을려, 선녀가 이 서인의 당수였던 정철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가상의 화자를 설정하면서 한의 정서를 또 부각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하늘나라 백옥경은 한양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 세상은 정철이 머물고 있었던 창평, 유배지, 은거지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목을 제가 좀 살펴볼게요. 제목에서는요. 미인, 그렇죠. 미인이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전시가에서는 미인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금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속이라는 단어는요. 속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첫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미인곡이에요. 생각할 사자에 임금 미인, 임금을 이제 나타내는 미인이라는 단어,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3위인곡을 1편으로 만들었고 송미인곡을 3위인곡의 속편으로 만들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히 송미인곡이 아닙니다. 이 송미인곡에 나오는 한의 정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전시가 크게 주제가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고전시가 25%를 다 학습해버리는 거예요. 한의 정서를 노래하는 여러 유배 가사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송미인곡에 나오는 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들, 이런 관습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거든. 계속 다 반복된단 말이야. 이런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적강 구조라던가 뭐 대화적 구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표현들이 계속 한의 정서를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단 송미인곡 하나만 오늘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의 정서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유배 가사가 나오면 이런 표현들을 찾아서 내가 풀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보기에서도 다뤘는데 대화적 구성이죠. 을려, 중심화자입니다. 중심화자고 감려, 보조화자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려는 을려가 슬픔의 정서, 한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툭툭 쳐주는 마치 유퀴즈의 유재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려가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보태죠. 너 누굴 기다리고 있어? 라든가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더 해주면서 을려의 어떤 그 한의 정서를 더 부각시키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철이 굉장히 똑똑한 게 3위인곡에는 이 대화적 구성이 없어요. 선녀 혼자서 막 슬픔을 토로하다가 이걸로는 좀 덜 슬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송미인곡에는 보조한 자를 한 명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막 슬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가만히 있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야 무슨 일 있어? 야 왜 얘기 좀 해봐. 나 사실은 좀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정 슬픔을 또 전달하는 어떤 그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한 자를 데리고 왔다는 게 보기에 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보기에 들어가서 작품을 좀 살펴볼게요. 연군 가사입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가사는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을 가리킨다. 송미인곡은요. 정철이 정쟁으로 이 정치 싸움으로 인해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낙향하였을 때 고향으로 뚝 떨어졌을 때 쓴 연군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 내용만 읽었을 때 그냥 임금을 그리워한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임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유배지에 가서 유배지는 그곳에 갇히는 거죠. 그 상태로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흐르면서 이 슬픔이 응어리졌겠구나. 그 한의 정서를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어요. 감녀라고 표시해둔 부분이 보조하죠.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툭 쳐주는 거죠. 을려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슬픔을 토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을려가 너로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슬픔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 옥황상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 자책의 정서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 하늘을 원망하겠으며 사람을 허물하겠느냐? 운명론적 태도를 잡아주셔야 돼. 여러분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허물하겠느냐라는 건 서리법이거든요. 제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전시가에서 물음표가 나오면요 반드시 느낌표로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고전시가에서 물음표가 나오면 반드시 느낌표로 바꿔야 돼. 이거는 생긴 것만 물음표지 사실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어떤 영탄의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겠느냐는 바꿔보면 하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다. 다 내 죄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런 어떤 자책의 정서. 그렇잖아요. 내 오랜 시간 동안 슬픔이 응어리지면 그냥 자책하고 체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러워서 풀어 생각하니 이게 다 뭐다? 조물주의 탓이다. 그럼 이건 뭡니까? 신의 뜻이다. 운명론이다. 자책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정답 한번 볼까요? 이번에 정답은요. 내 몸에 지은 죄가 다 신의 탓이야. 조물은 기억해 두세요. 조물주, 신이라는 뜻입니다. 화자의 한탄을 통해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작가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음? 아니죠. 다 신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운명론적 태도, 즉 체념의 태도. 아유 운명이야 누굴 탓하겠어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1번에서 5번은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정답선지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녀 보세요. 보조화자답게 굉장히 분량이 적어요. 한마디 툭 쳐주는 아유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을려에게 반박하고 을려와 대립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녀가 을려의 슬픔을 더 끄집어낼 수 있게 아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위로해 준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3번의 정답도 한번 볼까요? 그리 생각 마오. 이 표면의 어떤 표현 속에서 진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중심인물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중심인물을 위로하고자 한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을려가 본인의 슬픔을 아주 깊게 토로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반벽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집에 사람도 없는데 불만 켜있네. 이것도 밝았는 곳 진짜 누굴 위하여 밝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외롭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시가에서 꿈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꿈은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는 욕망이 좀 해소됩니다. 내가 꿈을 꾸면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니까 잠깐은 편해지고 잠깐은 기뻐지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항상 어떻습니까? 꿈에서 깨게 되잖아요. 꿈에서 깨면 그 갈등이 심화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한해정서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꿈을 꾼다는 건 뭐야? 꿈속에서라도 임을 보고 싶다는 얘기는 꿈 말고는 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즉 속절없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꿈속에서 임을 만났다 깨면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한의 정서가 더 심화되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니까 다 을듯하다가 다시 멀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한의 정서가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나오면 이런 꿈의 기능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을 어찌 깨었던 거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잠에서 깨어서 슬프다, 허망하다, 임을 꿈속에서 잠깐 만났는데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결국에 깨버렸구나. 한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문장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차라리 나 죽어서 달이 돼야겠다. 낙월은요. 달이거든요. 달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첫 번째, 맞아요. 나 죽어서 달이 되겠어. 분신, 임을 향한 나의 마음, 좋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달이 돼서라도 임을 비춰주고 싶다는 건 뭐예요? 그것 말고는 임에게 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나 또 이런 속절없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임금을 도저히 볼 방법이 없어서 달이라도 되고 싶대. 정말 슬프겠다까지 여러분이 끄집어내 주시면 굉장히 깊은 해석이 된다. 자, 감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달도 좋은데 달은커녕은요. 달도 좋지만 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달보다는 굳은 비가 되세요. 굳은은
심하게 내리는 이런 뜻이에요. 심하게 내리는 비가 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달빛보다는 비가 임금의 옷깃을 적실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적극적인 사랑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신 두 번째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보라라는 어떤 조언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녀, 보조하자 감녀와 중심하자 을려의 대화 속에서 을려의 슬픔을 잘 끄집어내시면 되겠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주홍설도 마찬가지고 서리적 표현, 생긴 것만 물음표지 사실은 느낌표인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야 된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1번. 너무 좋으니까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주홍설은 간단하게 보자면 주자가 이것도 대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건 수필입니다. 고전 수필인데 주가 배주자예요. 옹은 늙은이 옹자입니다. 배에 사는 늙은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주홍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나 큰 인사이트, 울림을 주는 내용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요약을 해드리자면 손님하고 이 배에 사는 늙은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손님이 우문을 던집니다. 어리석인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주옹, 이 옹이 늙은이 옹자라 그랬어요. 배에 사는 늙은이가 현답,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필에는요 이런 우문현답의 구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세상의 통념에 갇혀있고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자가 좀 어리석고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면 이 현자가 주인공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어떤 통찰을 일깨우는 그런 답변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요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 위는 위험한데 왜 물 위에 사세요? 이거 굉장히 일반적이고 이거 굉장히 통념에 딱 맞는 질문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법해요.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배에 사나 봐. 배에 사는 거 여러분들 이해 안 되잖아. 아니 왜 안전한 육지를 놔두고 맨날 이렇게 물로 흔들리는 그쵸? 막 불안정한 물 속에 삽니까? 이 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사는 거야. 왜 배를 띄워놓고 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홍의 대답이 기가 막히는 거야. 물 위보다 지상이 더 위험하다. 내가 거처하고 있는 물이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근거를 대는데 근거가 기가 막히잖아. 물은 이 불안정하니까 막 물이 움직이면서 넘실대니까 오히려 내가 긴장할 수 있게 돼.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살게 돼. 그런데 지상은 평평하니까 안정적이니까 오히려 내가 나태하게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사는 물이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편안함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좀 위기라던가 불안함 그리고 도전 요런 어떤 것들을 좀 해보면 그 안에서 내가 긴장하면서 그죠? 더 내가 열의를 가지고 살면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면서 사실 지상은 인간 이 심리가 거대 물결과 바람과 같이 위험한 공간인데 오히려 물 위는 평화롭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자신이 배에 사는 이유가 어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아주 멋진 수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필이 결국에는 통념과 창의로 구분된다는 걸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부분에 통념이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 중심하자의 창의가 쭉 나온다는 거, 작가의 창의적인 어떤 통찰이 나온다는 거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수필까지 봤어요. 오늘 둘 다 대화적 구성이었고 고전 시가에 이런 대화적 구성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두시고 EBS에서도 대화적 구성이 나오면 요거는 출제 예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요. 자, 요걸로 정하겠습니다. 연군가사. 그죠? 연군가사. 우리가 연군가사, 한해 정서를 드러내는 연군가사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 연군가사로 갈게요. 연군가사. 너무나 멋진 질문이죠. 죽어서라도 두 여인의 대화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고전시가 한해 정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어떤 유배가사가 나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랫동안 흘렀는가, 그래서 슬픔이 응어리 졌는가까지 체크하시면서 정답 선지를 고르시고 물음표를 항상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서리적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제의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4번에
3번 선지는요, 위태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바람과 물결이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위태로움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1일 1문장입니다. 용기는요, 스스로 죽을 만큼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이 아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용기는 두렵지 않은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도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두렵잖아. 막 그렇잖아. 잘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을 안 가지는 게 용기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도 우지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용기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시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자, 내일 봅시다. 안녕.